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 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은 가히 기네스북감입니다. 네, 추석 연휴 특집으로 여론 전문가들과 함께 추석 민심 그리고 정치권 풍향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앞에 그 패널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준비된 판넬에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 패널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떤 점이었나요? 네, 우선 뭐 명절이 원래는 이제 민심의 용광로다, 장터효과다 그래서 이게 직업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또 지역을 초월해서 민심이 더 뒤섞인다고 하는데 뭐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긴 연휴 기간이고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건 먼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네, 정치 이야기는 대부분 좀 꺼내려고 하질 않고요. 네. 경제 어떡하냐, 하반기는 좋아져야 되는데 취업은 어떡하니, 이런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이슈도 추석 밥상머리에는 올라오니까요. 그렇다면은 다른 이슈보다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은 어떤 점입니까? 저는 정치적 영역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이재명이겠죠. 현 정부에서 1년 거의 4개월, 5개월 동안 사법 리스크 논쟁으로 벌어졌던 이 사안이어서 각 진영 내에서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아마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요? 네, 저는 유가랑요, 그다음에 과일값 등등해서 물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기성 차량이 굉장히 좀 정체가 심했는데 그에 따른 그 기름값이 정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가지고 네. 언제 이렇게 기름값이 올랐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옆에 이광현 소장님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뭐 항상 중요한 문제일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정치가 살벌해? 그런 얘기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분 추석 민심에서의 어떤 단어인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추석 밥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상당히 회자가 됐는데 전체적인 논점의 요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5년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로드맵을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아마 1, 2, 3기로 나눈다면은 1기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 이 여권의 시각에서 놓고 볼 때 전 정부 적폐청산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속영장 그 핵심이 이재명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이 판단이 추석 직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내에서 여야 간의 진영에서 대결하던 것이 사법부 판단이 최종 판단은 아니어도 네. 첫 번째 판단이다 보니까 각 이 여권 내, 즉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이었을 테고 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안도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 네. 그런 차원에 두고 여권 내에는 그 여권 내의 사람들끼리 야 내끼리는 많은 논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야 간에는 큰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뭐 여야 대립 또 각 당 내홍에 추석 밥상이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가족 친지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셨나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정치하기 좀 안 하려는 분위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기각이 그 굉장히 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뭐 죄를 완전히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또 좋아하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이번 추석에서는 좀 서로 간에 그 정치적인 논쟁을 좀 자제하려거나 피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지금 회복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영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민심 해결에 몰두하자, 그리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배경과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경은 국면 전환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사법 리스크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민생 쪽으로 이제 국면 전환할 필요가 있고, 당 내부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으로서의 이슈 전환을 통해서 다분히 뭐 여론을 의식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를 통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 우리 이제 민생 이야기하자. 그러면 국면 전환이 되면서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또 MZ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일종의 발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그동안 뭐 여야 소통, 또 이재명 대표와의 또 회담을 여러 차례 제의받았지만 뭐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저는 그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용 소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야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탄핵 추진 등이 언급이 됐잖아요. 네. 네, 하지만 이 대표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관심의 초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겨갔습니다. 당분간 한 장관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관역에서 제낀다고 해도 벗어나질 한 장관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정당 대표, 그것도 압도적 다수의 제1당의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정치적 파트너, 그리고 뭔가 얘기할 사람은 대통령이다라는 건 분명히 해두고 싶겠죠. 네. 18명이나 있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하는 게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도 했었을 것이고, 또 한 장관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전투력이 높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나오든 뭐 기자들을 만나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든 굉장히 세고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구설 또는 그런 것도 일부 고려는 됐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나는 대통령의 파트너다, 이걸 안팎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표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제 기억으로는 7,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대통령실 한 번도 어떤 긍정적으로 다 반응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좀 다를까요? 뭐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영수의 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추석 전 이 영장 기각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에 두고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이 회담에 응해버린다, 이런 모양이 참 정치적으로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당분간 계속 대결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는 다음 총선 때까지는 영수회담이 없이 대결 구도로 네. 가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이은영 소장님, 그런데 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야당 대표의 만남이 종종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하고 이렇게 만남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없었고요. 대체로 야당 대표와는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하는 자리로서도 만나고 또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도 만났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단독 회담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자 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외교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를 설명해주지 않는 그런 만남을 갖지 않는 경우는 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중산 수사님, 국민의힘에서는 네.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배경은 뭘까요? 핵심 지지층을 의식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그리고 피의자 인식을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것이 방탄이고 꼼수다. 한편으로는 이제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네. 만약에 응할 경우에 오히려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 MZ세대가 동요할 수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극격한 반응, 이건 격에 맞지 않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강윤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제안하고 대통령실은 계속 거부하는 모습, 바라보는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닥 좋진 않겠죠. 지금 정권 출범한 지 1년 6개월쯤 돼가는데 공식 비공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다가 이번 국회에서는 가결됐는데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양쪽을 모두 다 자극하는데 자극받은 강도는 민주당이나 범야권 지지층에서 훨씬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정적인 강성 대결 기조는 더 강해져 버렸다. 그리고 네. 이거는 내년 선거까지 이렇게 계속 뻗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소장님, 이번 제 영장 기각 이후에 여권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이 향후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 점에 주목하잖아요. 지금 야권에서는 파면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각 주자별로 좀 입장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신 나간 인간들 하면서 개탄스럽다, 이재명만 살아난 꼴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아마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겁니다. 네. 자,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으로서 일기를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적폐청산 사법 리스크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 되고 최고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건 한동훈 장관이에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상이 되면 상태에서 이번 추석을 지나게 되면은 사실상 다음 차기 대선 물밑 경쟁이 시작이 되고 다음 총선도 이제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위상이 확보되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되고 이 사법 5번의 불구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 되고 당연하게 야당은 야당대로 견제를 할 것이고 여당은 여당 내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게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면서 지금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370여 차례에 이르는 과도한 압수수색에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검찰은 이게 근거 없는 횟수라면서 반박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에 지금 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 계속되는 모양새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이번 기각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367회라고 하는 그 압수수색이 일단은 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가 한 100여 건, 음식점이 한 100여 건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람 이름에다가 이재명 대표 이름까지 넣어서 한 그런 경우까지 쳐서 367회가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에서 얘기하는 36회는 또 적은 거냐,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검찰이 2년 동안 여기에 이제 배당된 검사가 한 60여 명이 되고
세 개의 기관, 세 개의 어떤 그 지청에서 지금 이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기각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광윤 소장님, 네. K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의 가결에 대해서 잘했다는 의견이 52.5%, 잘못했다가 38.8%로 나왔는데요. 이 응답이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찬반 꽤 차이가 나죠. 네, 이재명 대표 본인 입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것 그냥 지켜라.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체포동의안 가결시킨다고 곧바로 그게 구속을 의미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국회의원이라고 특권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말하지 않았느냐. 제발 한 말들 지켜라. 그 말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그 체포한 가결 이후에 이 책임을 지고 박강원 대표 사퇴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게 징계를 해야 되는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향후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세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반명 진영의 공세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감내하기 어려웠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격이 있지 않을까, 뭐 심하게 이야기해서 다음 공천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냉혹합니다. 냉혹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는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정치 시점 상황을 놓고 보나 수단과 방법을 놓고 볼 때 이재명 대표가 현 시점에 직접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당장은 겉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 과정을 이어지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분의 공이 그러면 앞에 패널이 있는데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응징 두 장의 카드를 두고 고민할 텐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 척결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지난 3월 이재명 대표 또 통합을 강조한 바가 있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들까? 네, 올려주셨습니까? 이 점은 우리 이광윤 소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폭넓게 두루두루 좀 당을 운영하겠다라고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고요. 네. 뭐 일각에서 찬성표 던진 사람들 찾아내서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당의 기강을 확실히 잡자, 그런 얘기도 심정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색출도 불가할 뿐더러 네. 그렇게 해서 총선 때까지 큰 뭐가 플러스 될 것까지는 않고 그것을 추동해 나갈 에너지가 지금 친명 지도부에게 과연 있느냐, 네.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놓는 건 통합을 여러 차례 강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요? 저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이 가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기반은 핵심 지지층입니다. 네. 그러면은 겉으로는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달과 강성 친명 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지금의 구조 자체가 지지율상의 구조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겉은 어떨지 모르지만 급바속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할지 모른다. 속으로는 응징일 수밖에 없겠죠. 이은영 소장님은요? 저는 통합형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일단은 대선 주자였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응징하는 태도는 굉장히 좀 그릇이 작아 보이는 큰 리더십이 아니고, 그래서 통합형으로 지금 이제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그 당내 상황이 이번 그 가결 정국과 그다음에 기각 정국을 거치면서 원내대표 그 투표한 내용을 보면은 70여 명의 의원이 투표에 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재명 대표 개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도 지금 최대로 한 70여 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혁신위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그 개혁안들에 대한 네. 지금 가속화를 붙여서 개혁을 좀 당내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은요? 뭐 아까 이야기한 것도 이어집니다만은 응징을 하려고 보지만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간접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뭐 지금
친명 의원이 70몇 명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당내 기반은 약한 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 명확한 당내 구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다음 대선 경선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 두고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간접적으로 응징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은 응징, 두 분은 통합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배 수장님,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애교 발언 이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자신이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 이 한 발언인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애교스럽지가 않은데요. 아, 그런가요? 애통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러면 무책임해지는 거죠. 네. 오히려 뭐 내가 여하튼 이렇게 보궐선거 된 것은 책임이 있다. 그렇게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한 번 더 도와달라. 그래서 강서구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ABC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도 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조국이 유죄면 본인은 무죄다. 그런 명분을 내세우든 아니든 간에 그렇다면 로우키가 먼저죠. 로우키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뭐 발생했다. 하지만 도와달라. 그런 다음에 다수당은 왜 책임이 없느냐. 그렇게 하이키로 전환되면서 6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를 호소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은영 수사님, 국민의힘은 2년 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네. 당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가 드러나면서 보궐선거가 치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네.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제 후보자의 비위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선거에 후보자를 안 내겠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민주당은 지키지 않아서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특히 이제 부대변인단들이 너무 좀 엄호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치화된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화된 김명수 대법관의 정치적 판결 때문에 일어난 사안이다라고 네. 말하질 않나 아니면 지금 김 후보가는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동안 아낀 예산이 얼마냐 이러면서 이번 선거가 뭐 당연히 마땅히 김 후보가 나와야 되는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엄호고요. 이 지역이 지금 유권자가 50만 명입니다. 과연 이러한 엄호성 내용을 과연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이게 납득이 될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분께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 홍영식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강서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지금 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도 그렇고 이번에 구속영장 부결도 강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강서 선거는 다음 총선에 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정치권 양신형이 세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유권자들한테는 마치 무슨 예비 사법적 판단 이런 비슷한 것 같이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재보궐선거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의 대결일 텐데 아무래도 이것이 양 진영의 어떤 사기 결집력에 미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장 기각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네.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 영장 기각은 구청장 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구청장의 어느 당 후보가 되든 그게 내년 총선에 특히 수도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구청장 선거에 영장 기각이 미치는 영향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해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시기적으로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온 두 후보, 김태우 후보 때문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또 냈거든요. 국회에서. 네. 저렇게 후보 내는가 맞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국힘에서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서 정말 두 당이 진검 대결을 벌인다면 강서구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곳이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곳이긴 하지만 바로미터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후보 구성이 이렇게 됨으로써 내년 총선과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총선의 바로미터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위해 추석 민심 잡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여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고향 다녀오셨는지요? 네, 고향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 계시는군요. 예. 추석 연휴에 지금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실 텐데요. 체감하는 추석 민심은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첫째 하나는 늘 듣는 이야기인데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대구에 있다가 보니 뭐 이쪽 특성상 이재명 대표 왜 구속 못 시켰냐 이런 그런 네. 지역 민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싸우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민생을 좀 돌봐달라 이런 요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의힘 여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텐데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라든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요?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인데 반사적으로 마치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인 대결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이야기고 네. 상당한 효과가 있을 텐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심판이 아직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면 무려 4건의 형사재판과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이재명 대표도 당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암덩어리를 민주당이 끌고 가게 되었고 반대로 우리 당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좀 현재의 위험성 내지는 현재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를 해나간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그러면서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배경,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생을 주제로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신선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고 1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온갖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어떤 지도력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이유로 사실 영수회담을 제안해도 그것이 잘 먹혀들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또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격이 떨어진다고 할까 또는 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당을 이끌 수 없는 분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네. 저는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당내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
그 용산 참모들 중에서 이제 사표를 제출하고 총선에 뛰어든 그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냐 물었더니 언론에 그 나온 대로 전체 준비하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가 출마를 하거나 또는 공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지금 경합하려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당내의 뭐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또 당내에서 어차피 경선을 거친다면 정당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공천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현직 국회의원들 또는 당협위원장들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당이 좀 인재 수혈 면에서도 젊은 그 참모들이라면 뭐 그것은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또 생각도 합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지역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는 건지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새로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뭐 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이 출마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일정한 선을 그었지만 그 대신 그 과정에서 탄핵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또 자신의 그 어떤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편 탄핵 과정에 뭐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동생의 친구도 탄핵 가결에 참여했다. 뭐 그런 것을 보고 좀 비애를 느꼈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도 밝히면서 지금 이제 그 몸을 낮추어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러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특정인 특별히 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세를 도와준다든가 뭐 네. 대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서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좀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서라든가 또는 그 우호적인 정서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정인 한두 사람에 김채구 의원 포함되는 겁니까? 뭐 저는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네네. 원래 계속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각자 정치를 하는 것이고 네. 아무래도 뭐 유영하 변호사 정도는 대통령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분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채구 의원님 민심 제대로 좀 듣고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담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추석 여론조사를 보면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 정권 견제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는 뭡니까? 결국은 리스크일 겁니다. 네.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스크 또 야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이걸 프리미엄으로 바꾸느냐. 네.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정권 심판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는 뭐 그대로 이제 그 구도가 지속되었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방금 전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공천입니다. 결국 내부의 갈등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공천이거든요. 이번 총선의 경우, 다가오는 총선의 경우에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내부의 갈등, 내부의
균열 이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홍영식 소장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를 보면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한 유권자가 74.6%에 달했는데 응답자들 중에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 결과가 이어질까요? 저희들 조사에서도 봄부터 해보면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응집력의 문제이거든요. 응집력의 문제인데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응집력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보다도 실제 투표율은 한 4분의 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되면 더더욱 강한 응집력이 요구가 이제 센 쪽이 이기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5번 추석 전후의 변수로 놓고 본다면은 이 5번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구속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 지지자들끼리 응집할 것이고 네.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또 응집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 분석을 보면 양쪽 진영에 응집된 것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진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비슷한 추세로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중도 민심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흐를 것이냐 이 점에 대한 자, 그거는 저희들이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선거에 대고 어느 후보를 지지할 거냐. 그러니까 두 개를 묻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서 무당층이라는 이 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거기에 나오죠. 네. 실제 양 진영의 어떤 응집력은 추석 전까지 이런 5번의 그 이재명 이 사건 이전까지는 큰 어떤 그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바뀔 여지가 생겼는데 그 이전까지는 보면은 두 진영만 놓고 보면 비슷했는데 중도층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는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정권 안정론이냐 가면은 그것이 안정론보다 심판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윤 소장님, 당장 12일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투표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여러 여론 분석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뭐 양쪽 진영의 지지층들은 거의 고정돼 있어서 별 변수가 없습니다. 중도, 소위 이제 무당층이라고 했던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흐를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관심인데 그 점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내년 아니요. 총선에서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요. 일정 부분 모든 투표에는 당연히 의미가 실릴 수밖에 없는데 보궐선거의 특징상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정표들의 결집력 대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권 바뀌고 1년이 넘어가고 내년 총선 기준으로 치면 2년쯤 되어서 치르는 선거인데 정권 바뀌고 나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지?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의 하나의 시사점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무당층이 전례 없이 굉장히 높은 거의 꼭지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네. 3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추세는 내년 선거 한두 달 전까지도 비교적 유지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고 서울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이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시사점은 찾겠죠. 그런데 정답에 가까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당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인지 무관심층인지 이것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정당에 대한 오히려 굉장히 더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소위 이제 너무 이 현상에 대해서 외면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지정당에 대한 견해 표명을 유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정당 이름 쭉 불러주고 나는 정당 없다 그것까지 함께 불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는 물론 아예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염증 내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A 후보 또는 B 후보를 찍었다가 철회하고 중립지역에서 잠시 관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다고 보는 게. 네. 이은영 소장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장 기각이 향후 각 당 지지율 흐름의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그 전에 단식 그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은 더 결집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거의 지금 90%에 달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재보궐 선거에서 만약에 뭐 격차가 크든 적든 간에 패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지지층의 이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낮은 상황이 속에서 또 그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지금 공천장을 들고 내려온다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지층이 굉장히 크게 유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짧게만 드리면 네. 조금 전에 강서구 선거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총선에서 이완시킨다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민주당 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요. 윤영덕 새 원내 대변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새 대변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의원님, 정치권 추석 민심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직접 듣고 느끼신 추석 민심 한마디로 어떤가요? 글쎄요. 뭐 한가위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번 추석 민심 저도 지역 활동하면서 들어보면 비유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지러진 한가위 보름달이다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풍성함도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런 즐거움도 뭐 물가 부담이나 이자 부담, 일자리 취업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일상의 팍팍함을 지울 수가 없었던 그런 명절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한숨을 돌렸을 텐데요. 하지만 국회 표결 과정에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집니다. 네. 통합이냐 응징이냐 갈림길인데요. 방향의 가닥이 잡혔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은요. 저는 우리 당 혼란의 구부 등선은 이미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혼란의 주요 이슈가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검찰이 바라는 그런 분열의 이미지가 극대화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당대표 구성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혼란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영장 기각되고 첫 메시지가 전쟁 같은 정치를 멈추고 미래를 맞대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민주당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그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협력을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우리 당이 일체 단결된 모습으로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몰두하면서 민생을 내팽개쳐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투쟁의 대우를 더욱더 단일하게,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마련해 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배경과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도 패널들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는 그런 유례 없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그것으로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리 무도하고 불통 정부이긴 하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계기가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라고 보는데 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민심이 확인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얘기가 넘어갔는데요.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 강서구청장 선거라든가 향후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당 내부는 그 혼란의 가능성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힘을 합쳐서 혁신적인 그런 모습 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총력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국민의힘도 당의 명운을 걸고 당력을 집중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의 대대적인 어떤 전화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당이 온 당력을 전력으로 집중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뒤에 지금 회복 치료 중에 있는데요. 언제쯤 본격적인 당무에 복귀하게 될까요?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 계획도 잡혀 있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무와 의정 활동을 함께 해오셨고 또 지금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기간이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당면한 현안에 총력 대응하는 그런 지도부 역할을 다 하시고 싶은 마음이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병원에서 회복 중이시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당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고요. 지금도 병상에 있으시면서 회복 기간 중에도 강서구청장 선거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게 회복이 다 돼서 실제 당무에 복귀하는 것의 여부와 관련 없이 저희는 이재명 대표 체제와 를 중심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 임할 계획입니다. 네, 유현덕 의원님 원내대변인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강현 소장님, 국민의힘 중진들이요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대책위원회에 안철수 의원,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합류했는데 중진들의 움직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고 향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구청장 선거에는 이분들 명망가들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의 힘이 미약해서라기보다는 보선이니까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낮을 것이고 그나마 조금 높은 축에 들 것 같아요. 영장 기각 이런 것도 겹치고 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선과는 달리 구청장 선거는 행정가 뽑는다는 생각이 투표에 임하는 분들 이쪽이건 저쪽이건 그것도 조금 강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 대선까지를 두고 보면 서울을 권역별로 몇 개로 나눴을 때 그다음에 강서구 유권자 비율 구성을 보면 충청도 인구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분들의 동향의 일부를 살필 하나의 실마리는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배 소장님.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론 얘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희룡 장관, 추경호 부총리, 박민식 장관, 뭐 내각 인사들의 출마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 참모들, 내각 인사들의 총선 출마, 이 대통령 지지율과 밀접한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출마에도 탄력이 붙고 또 경선을 거치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강조되겠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현직 또 추경호 의원이기도 하고 박민식 또 장관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아니 왜 지지율도 낮은데 내려와서 경선까지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대통령실에서 차출되는 후보들이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경선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처럼 옥새 들고 나르샤, 형님 공천 이렇게 돼버리면 온갖 이 파장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내려가면서 내년 총선을 어둡게 만들겠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어떤 경쟁 절차가 만들어지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네. 이렇게 돼야 실제 차출되는 사람들도 명분을 가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파장이 올 수가 있겠죠. 총선을 앞두고는요. 어쨌든 뭐 비윤계가 됐든 비명계가 됐든 또 다른 새로운 신당, 탈당 이 전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여당의 그 분당이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이제 공천에 장난을 치면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 그 아까도 이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에 그 예전에 김무성 그 대표하고의 그 관계가 좀 그 공천과 관련해서 만나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 전 의원이 만날 수 있다. 그때 누군가 못 만나게 했는데 만날 의향이 지금 있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에 만난다면 저는 탈당의 어떤 거사도 준비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판넬 한 장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차기 대권 지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총선에서 주목할 대선 잠룡은 누가 있을까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배 소장님. 네, 우선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또 공고화되는 상황이라서 네.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정도가 총선에 누가 출마를 한다면은 뭐 잠룡이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네.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고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정치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과연 출마할까? 출마한다면 상당히 뭐 총선에 영향도 있겠지만 잠정으로 부각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또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원 장관도 네. 잠룡 중에 한 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광윤 소장님은요? 네, 저는 민주당의 경우에 이탄희 의원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예상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거명을 했고요. 이재명 등이 아닌 정말 새로운 리더십, 젊은 리더십을 추구한다면 이탄희 같은 사람이 심정적 지지를 꽤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나머지는 뭐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도 일부. 네. 이은영 소장님은 네, 저는 여당에서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을 꼽았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그 뭐 이탄희 전 의원도 얘기하는데 뉴 DJ 플랜 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리더십 조명이 있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 또 저기가 된다, 대선 주자가 된다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은 어떤 분을 지목했습니까? 민주당 쪽 네. 잠룡들은 이미 거의 다 드러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국민의힘 쪽인데 국민의힘 쪽은 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으로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대통령 취임 초에 정치 쪽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걸 많이 꺼려했는데 지금은 뭐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40초 남았는데요. 캐스팅 보트는 어디에서 누가 될까요? 짧게 한마디씩 제가 여쭙겠습니다. 글쎄 뭐 내년 총선의 총선에서요. 캐스팅 버튼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 지지율. 우리 홍 소장님은요? 제가 볼 때는 양당의 비주류 진영들이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자당이든 상대당이든 때에 따라서는 자당 후보를 대상으로 아마 대결할 것 같습니다. 30대 여성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소장님은 대통령 지지율 네.